여기는 9년 동안 일하고 어제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는데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도를 넘어갑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대구 ATM기를 이용하던 고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니 폭탄 터지는 것 같으니까 차는 저기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사람도 거기에서 아이고야.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후진 주차하려던 승용차가 식당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고 식당 창문과 집기류가 파손됐습니다. 한낮인데도 어두운 매장들, 아이스크림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부터 경기 광명 일직동 일대 오피스텔과 일부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고 일어났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이 안 되고 전기가 아예 다 안 들어와서 아파트 일대는 오전부터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오피스텔 300여 세대는 16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1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등 260여 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첫 시작일부터 치면 벌써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 불편이 점점 커지자 일부 노선에는 전세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파업 종료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대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공선 37번 노선. 시내버스 대신 전세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요금 단말기도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장비도 없습니다.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는 건 긴급 투입된 공무원의 몫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녹동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노선에 이번 주부터 전세버스가 투입됐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도 이거 하나고 이게 뭐 고속버스 같은데 그리고 뜨도 않고 한 7년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 안 뜨니까.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첫 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5일. 지난 13일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2.5% 인상안을 제시한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버스 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생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 또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가적 모습만 보입니다. 정치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광주시는 책임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노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이 현실적으로 제시한 안에 합의해주면 끝납니다. 계속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노조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과 별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뜨거운 여름, 나만의 필수템, 니베아 데오드란트. 미국 최신형 AI 스마트 건강시계가 대폭 할인되었습니다. 손목에 착용하기만 하면 3초 만에 혈당.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죠. 전세버스를 다수 투입한 광주시가 집계한 운행률 80% 안팎입니다. 숫자만 봐선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시민 불편은 큽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지 따져봤는데요. 실제 운행 횟수가 아니라 투입된 버스 개수로 계산하는 광주시의 운행률 산정 방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시간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전세버스 한 대가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대중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임시버스입니다. 이틀 연속 전세버스 42대가 동원됐지만 승객들의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만차됐다고 그냥 통과돼요. 기다리면 출근 시간이 늦고 안 그러면은 전번에는 오남동으로 가서 다른 버스를 타고 회차 시간이 일단 늘어났고 차도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30분에 한 대씩 오고 있는데 지금 체감상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80% 안팎이라고 발표해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 낮은 겁니다. 광주시의 운행률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파업 전후 버스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운행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스가 정류소로 오가는 운행 횟수로 계산하면 운행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평일 기준 8,400회가 넘던 운행 횟수는 파업 첫날인 지난 5일의 경우 4,900여 회로 줄어 평상시 대비 59%로 떨어졌습니다. 전세버스가 투입된 이후에도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한 운행률은 70%에 못 미칩니다. 송정 98번은 운행 횟수가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첫차 시간이 늦춰지고 막차 시간은 앞당겨진 것도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상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운행률을 계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대체버스의 노선 안내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했다가 공직사회 내부의 거센 반발까지 불거진 상황. 공무원 동원은 하루 만에 취소됐고 대신 버스회사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협상.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시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이 매일 큰 불편을 겪고 있죠. 평소보다 30% 넘게 운행률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가 중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시는 노사 간의 문제엔 개입이 어렵다며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는 파업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운행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순환 1번과 공선 37번 노선에는 급기야 전세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버스 한 번 타면은 봉동동까지 이 코스로 가는데 안 와. 안 온 게 이제 다른 버스 타고 이거 와갖고 여기서 갈아타려고 지금.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0분 이상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일주일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노사 간 10차 협상에서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임금 협상은 노사 간의 문제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로 광주 시내버스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처럼 지켜보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쨌든 노사와 협상을 해오더라도 광주시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산시의 사이에 그랬습니다. 거부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방향이 되겠잖아요.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노조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동결에서 2.5% 그리고 진호위의 중재에서 3%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계속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노조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진드기 때문에 뿌렸는데 날파리까지 사라졌다고요? 정상입니다. 천연살충의 핵심 성분인 계피초가 만개를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비춰지는 모습만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홍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는 파업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운행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순환 1번과 동선 37번 노선에는 급기야 전세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버스 한 번 타면은 봉돈동까지 1코스로 가는데 안 온 게 이제 다른 버스 타고 이거 와갖고 여기서 갈아타려고 지금.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0분 이상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일주일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노사 간 10차 협상에서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임금 협상은 노사 간의 문제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로 광주 시내버스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처럼 지켜보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쨌든 노사와 협상을 해오더라도 광주시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산시 사이에 그렇습니다. 거부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방향이 되겠잖아요.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노조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동결에서 2.5% 그리고 진호위의 중재에서 3%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계속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노조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는 곡성 155mm, 영광 안마도 153.6, 구례 성삼재 151, 광주 137.6m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어제 하루 동안 133.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봉선동 일대에 1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고 나무 쓰러짐과 토사 유출 등 48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에서도 6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14개 마을 79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가 특보가 해제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비가 거세지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장마철 산사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해발 575m 3인산과 맞닿은 담양의 한 마을. 새벽 시간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으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 같은 산사태 우려 때문에 담양과 곡성, 장성에서 79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실제 산사태가 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전화 문자가 온 것 같아요. 그 산사태 경보로 해서 마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8시경에 주민 모두가 다 대피하시라고. 침수와 함께 장마철 피해를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산사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를 뛰어넘는 극한호우 현상이 잦아지면서 위험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올해만 전남에서 145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비가 그치며 광주 전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로 하향됐지만 장마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24일부터 25일 새벽 사이 그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는 전체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겠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고 최신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되면 계곡과 야영지 등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산사태 경보가 내려질 경우 바로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진통제를 먹 새벽에 인천에서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정전이 이어지면서 불편이 컸는데 전기 많이 쓰는 한여름을 앞둔 때 여기저기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동틀 무렵 아파트 세대마다 주황색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인천 청라동과 불로동 일대 3,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 3시간 반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지만 출근 시간과 맞물려 주민 불편이 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 되었구나. 전기 나갔구나. 그것만 얘기했지. 어젯밤 9시쯤엔 강화군 일대 천여 가구도 정전됐습니다. 모두 계폐기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의 정전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부분 계폐기입니다. 각 가정으로 고압 전류의 전기를 보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계폐기가 고장난 겁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계폐기를 정기 점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강화읍은 2달 전 교체한 새 거였습니다. 원인은 이제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상 계폐기 이제 절연 불량 때문에 한전 측은 사흘 전 발생한 서울 목동 3,500세대 정전 사고 원인도 고압선과 가로수 접촉 때문에 난 걸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력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2개 부처 장관급 인선이 오늘 한꺼번에 발표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에는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고, 보훈장관 후보자에는 보수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개 부처 장관급 인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5선 현역 의원으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직업군인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처음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장면 정부의 현석호 전 장관이곤 그동안 없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계엄 사태 등에 동참하지 않은 송미령 장관이 위임됐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군볼 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장관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현 전 유엔 대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 통일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인 국무조정실 1, 2차장을 지낸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띄는 장관 후보자들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고, 또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AI 전문가인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강민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오늘까지도 ITX 새마을호를 운행한 현직 철도 기관사입니다.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뒤 정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는데, 노동계와 진보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료사회나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기업 출신 인사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와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입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5년간 대표이사를 지내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활동하며 친환경 입법을 주도해온 삼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삼선의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가족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와 여성가족위원 등을 지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나에게 큰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페이퍼는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강청환 기자, 취임식이 이번 달 4일이었으니까 거의 20일 만에 인선이 이루어지는 건데, 출신 지역이라든지 성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부의 조각 발표에선 지역 안배가 고려됐는지도 관심 가죠. 장관급 인선 대상자들의 출신 지역부터 보면요, 호남 출신이 4명, 영남 출신이 4명으로 같습니다. 수도권이 2명이고 충청, 강원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출신이 2명씩,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숙명여대가 각 1명으로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은 아닌 셈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5명, 기업인 출신이 2명이고요. 그런데 여성 후보자는 전체 12명 가운데 3명에 그쳐 25%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각의 여성 비율을 따로 정해두진 않았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누가 장관으로 좋을지 이제 국민들 추천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이번 인선에는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6일까지 장차관 후보를 국민에게서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된 12명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10명이 국민추천제 추천인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공언한 대로 추천인 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이제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장관 자리들이 남아 있는데 추가 인선은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까? 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첫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2명만 발표했고요. 이번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10명 넘게 지명됐습니다. 아직 기획재정, 법무,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인선도 되는 대로 머지않은 시간 안에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정부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본인이 고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어제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전 세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중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이 공격 목표로 삼았던 이란의 핵시설은 지금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습 이후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이란의 핵시설 3군데에 폭탄과 미사일이 명중한 자국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은 이미 다른 곳으로 핵 물질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자리 잡은 이란의 포르도 지역입니다. 미국의 폭격을 받은 뒤에는 주변 일대가 검은 재에 뒤덮였습니다. 포크에 찍힌 듯 두 지점에 각각 3개의 구덩이가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폭탄이 산을 뚫고 들어간 건데 이 6개 구덩이에 총 12발의 벙커버스터가 투하됐다는 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Iran's nuclear ambitions have been obliterated. 2009년 건설 당시 위성 영상에 잡힌 환기구 추정 시설은 최근까지 흙에 덮여 있었는데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하 시설과 연결된 환기구를 노려 투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폭탄이 떨어진 지점 지하 90m 정도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폭격 위치와 무기의 위력으로 볼 때 우라늄 농축 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갔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약 30톤의 폭탄이 밀폐된 지역에 터진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격 지점에서 불과 3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건물은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 폭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벙커버스터 2발이 떨어진 나탄즈에서도 지하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직경 5m의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 이스파한 지역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일부 건물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주장대로 사전에 핵물질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또 다른 핵개발 시설이 존재할지는 추적이 필요합니다. 독재 원자력기구는 포르도 핵시설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온전한 평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란 핵시설을 노린 미국의 기습 공격이 한밤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뒷이야기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전투기 몇 대를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먼저 출동시키는 연막 작전까지 썼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비밀리에 준비한 이런 미국의 공습에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 미국 동부시간 기준 토요일 0시 미주리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공습편대가 괌을 향해 서쪽으로 출격했습니다. 한밤중에 망치라고 명명된 기습작전의 시작이었지만 사실 연막이었습니다. 언론이 이에 주목하는 사이 1시간 뒤 같은 기지에서 이륙한 공습편대는 조용히 동쪽 대서양으로 향했습니다. 각각 벙커버스터 2발씩 장착한 B-2 폭격기 7대는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18시간을 날아 이란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As part of a plan to maintain tactical surprise, part of the package proceeded to the west and into the Pacific as a decoy. 그리고 이란 시간 일요일 새벽 2시 10분, 이대 폭격기는 포르도와 나탄즈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습니다. 첫 실전 사용이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 60m까지 관통하는 GBU-57을 여러 방 잇따라 투하했습니다. 포르도 12발, 나탄즈 2발 등 모두 14발의 GBU-57이 쓰였고 이스파한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2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은 25분 만에 끝났는데 이란의 대응이나 반격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공격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ith the Tomahawk missiles being the last to strike at Esfahan to ensure we retain the element of surprise throughout the operation. 미군은 기지로 무사 귀환하는 B-2 폭격기 모습을 공개하며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작전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이거 AI 광고야. 광고야, 광고. 아, AI. 마을버스가 차량 몇 대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였는데요. 경찰은 버스에 결함은 없는지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내리막길.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을 마을버스 한 대가 질주해 내려옵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채 덜컹거리며 달려갑니다. 잠시 뒤 버스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맞은편 건물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문이 안 열려서 소방차가 해가지고 열려서 나오셨거든요. 다리를 저으셨어요. 어제 낮 12시 반쯤 승객 9명을 태운 마을버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쐐기등도 뽑혀 나갔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핸들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버스 수입사는 운전 미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도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던 중국산 전기버스와 같은 모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버스에 사고가 잇따르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버스가 국내 판매량이 많고 지난해 사고가 여러 번 난 만큼 우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조사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올해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문제인지 따져보기 위해 사고가 난 버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상명대 앞 언덕을 올라가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였는데 타고 있던 승객 37명 전원이 다쳤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이 중국산 전기버스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언덕길을 힘겹게 오릅니다. 10초쯤 뒤 빠른 속도로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주택가담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자 버스에서 내린 승객 한 명이 길가에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연이어 다리를 절뚝이며 내린 뒤 인근 공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상명대 인근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며 다세대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내가 방에서 있는데 깜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문자 떨어져 있어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7명이 모두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가적인 브레이크하고 키 터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차량은 중국산 전기버스로 지난해 9월, 올해 1월과 4월에 미끄러진 사고가 났던 버스와 같은 모델입니다. 올해 1분기 새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은 약 200대로 43%에 이릅니다. 경찰은 버스 회사와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나오는 순간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그 버스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뒤에는 소방 차량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버스 아래에 깔린 사람을 구조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A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삼거리에서 방향을 튼 버스는 횡단보도를 지나 이곳에서 자전거를 탄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바퀴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걔 기사한테 앞으로 좀 빼라고 그렇게 하고 119 부른 거예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에 그 아이 아빠한테 단체 카톡을 받았나 봐요. 한달 갔다고 저희 애랑 친한 친구였어가지고.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길가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차들 사이로 A군이 탄 자전거가 도로로 나오는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B씨에게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이 이게 힘들어하시죠? 사고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오래 근무하신 분이에요?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계 등을 토대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민입니다. 전세치면도 못 박아도 되나? 아하! 전문가 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사고 가족 명의 아파트 32채가 법인 명의로 옮겨지는 등 위법 의심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군은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습니다. 모두 임대를 낀 집으로 임대 보증금 외에 필요한 돈은 모두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B씨는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했습니다. 법인은 시세 차익을 얻은 뒤 32채를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 거래는 모두 9만 건. 정부가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A군과 B씨 사례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모두 570건 적발됐습니다.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258건, 법인 명의 신탁 등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20년 70 대책 당시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법인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늘었고 대부분 단기 매도하면서 매매 차익은 평균보다 20%나 높았습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예외로 두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러한 통선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 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순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에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하향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건물 높은 곳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누군가 오물과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져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번 주에 방송했어요. 계속 밖으로 집어던지지 말라고. 안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테니 저도 이제 조금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트렁크 쪽에 뒤로 세워놨었는데 트렁크 쪽이 좀 찌그러져 있죠. 비슷한 일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강동경찰서는 순찰 등을 강화한 뒤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누가 한 웃기라도 아주 보고 큰 사고를 하잖아요. 밤에도 와서 순찰도 돌아보고 또 여기서 지난해도 보고 막 와서 그랬었어요. 막 별건 나. 지난 17일에는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던 여성 바로 옆으로 청소기가 떨어지는 등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실이 인정되면 최소한 과실치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진 데 대한 고의가 입증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저희에게는 9년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한 아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놀이터 CCTV. 뛰놀던 어린이들이 깜짝 놀라며 화면 오른쪽으로 모여듭니다.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헉 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22cm 길이의 벽돌로 놀이터 옆동의 비상계단 난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한 명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벽돌이 떨어진 뒤 위를 올려다봤더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13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벽돌이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깨져서 파편이 이렇게 좀 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위에를 쳐다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떨어진 벽돌은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철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한 어린이가 아파트 비상계단 난간에서 벽돌을 밑으로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CCTV에서 사고 시각 전후로 의심스러운 어린이가 움직이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벽돌을 던져 산책하는 주민을 마칠 뻔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벽돌뿐 아니라 술병에 아령까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흉기에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1살 이종현 씨는 지난 5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벽돌이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한 1, 2분을 멍하게 있다가 112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다. 제 와이프도 불안해갖고 벽돌은 고양이를 산책시키던 이 씨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50cm 거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 담배 핀 손으로 고양이를 만지지 말아달라는 이 씨의 말에 화가 나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 투척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선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위로 의자가 떨어졌고 지난 6일엔 인천의 한 22층짜리 아파트에서 술병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산책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사는데 너무 많이 무서울 것 같고 떨어지고 나서 계속 위를 좀 쳐다볼 것 같고. 경찰은 물건 투척에 대해선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위험천만한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고층 건물에서 장난 삼아 던진 물체에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이라도 높이에 따라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인데요. 처벌은 어렵더라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승호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현관 입구입니다. 이곳을 지나던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아줌마가 이렇게 끌고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가 왜 여기서 끌고 들고 우리 아저씨가 갔어요.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은 약 가로 세로 15cm로 성인 주먹만한 크기였습니다. 실제 고층부에서 떨어지는 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10층 높이의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서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제가 6층 높이에서 주먹만한 돌을 던져봤는데요. 플라스틱 상자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그 밑에 있던 나무 판자도 부서졌습니다. 야구 투수가 보통 한 140, 150 던지는데 그거보다도 한 100kg를 더 던진 거죠. 하지만 해당 초등생은 올해 8살.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며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옥상에서는 9살 초등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지나가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2018년 평택에서도 7살 어린이가 아령을 떨어뜨려 행인의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돌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 수요.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남 양산의 1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지난 8일 이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46살 김모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김 씨가 의지에 작업하던 밧줄을 누군가 끄는 겁니다. 범인은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 김 씨 등 작업자들은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으며 작업했는데 이게 파근이 됐습니다. 음악이 시끄럽다며 화가 난 서 씨는 옥상으로 올라와 당시 작업하고 있던 김 씨의 밧줄을 끊고 그 전에는 다른 작업자의 밧줄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 씨는 사건 당일 일감을 얻지 못해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셔 마을 주민에게도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술 먹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렇게 술 먹고 조금 이렇게 길에 앞에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미안하고 그 정도?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서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자신이 그 공주치료감호소에 치료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피의자가 치료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수공사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등 책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영입니다. 네, 11살 소년이 5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이가 선택한 비극이었던 겁니다. 11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수시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말을 했는데요. 동네 주민들도 평소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자주 폭행했고 심지어 이 아이가 엄마는 나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라고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내성적이지 그 다음에 그 남자 아무래도 건강하게 그 단순히 건강하게 네, 이번 사건도 가족 폭력이 낳은 안타까운 중속살인일 텐데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정말 막을 대안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아빠를 숨지게 한 11살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충의 개요는 유주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복준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은 이웃집 주민들의 이야기에도 보면은 컴퓨터를 7대나 글쎄 결혼한 부수고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우리 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다 또는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한다고 맞았다 뭐 등등 옆에서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꾸준히 가정폭력이 진행되어 왔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들을 어머니를 포함해서 또 6살짜리 동생도 있어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자신들을 어떤 핍박하는 주체, 공포의 대상, 적개심이 존재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켜켜이 쌓여있던 어떤 이 분노 같은 게 당일날도 식사를 같이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고 때리는 걸 보면서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 같은데 살해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단지 이제 분노가 우발적으로 폭발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공교롭 계속 급소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옮겼지만 3시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가정폭력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안이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실 뭐 만 나이로 14세가 안 됐으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어쨌거나 자신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 이제 멍해를 한 거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었지만 전교 1등하는 모범생 3학년이 고 3학년 학생이 엄마가 공부만을 강요하고 골프채로 200여 대를 때리던 날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매일 상습폭력에 시달렸던 아이가 역시 또 아버지를 징계로 살해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사안을 보면 뭐 저희가 더 조사를 한 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는 뭐 존속살인, 즉 부모를 살해했다 그래서 그 범행을 뭐 악독하다,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이 나온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폐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방위라는 건 내가 맞는 거 말고 제3자가 맞는 걸 방해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더 두어서는 엄마가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찔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죽일 마음이 없었다 그래도 급소 부분이라든가 배를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정상 참작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어머니가 결국은 아이 때문에 본인 어머니 인터뷰에 보면 맞아야 빨리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야지만 이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맞고 살았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아이를 지키려고 어머니가 그런 것 같거든요. 도망갈 수도 없고 아이는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나 없으면 또 어떻게 남편한테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의 모성 때문에 그냥 맞고 사는 거고 또 아들은 그걸 보면서 분노를 키운 건데 아쉬운 지점은 사실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건 이웃 주민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좀 이게 신고가 좀 빈번하게 좀 있고 소위 어떤 사회적 공동체가 이것들을 좀 조정해줄 수 있는 역할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변 분들도 이웃들도 이 피해를 같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에서 그럼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매를 맞고 살았느냐, 왜 신고는 못하느냐, 도망은 못 가느냐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 번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폭행에 노출이 되면 일종의 노예 감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기가 무엇을 자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오늘도 맞아야 지나가는구나. 내가 도망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본인의 의식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공여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아버지가 당는 건 아니지만 정말 비열한 게 내가 누구를 때릴 때는 맞받아서 나를 다시 때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때리십시오.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때리는 건 진심입니다. 진심.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폭력 증상이 아주 내가 보기엔 고질병 결혼하자마자 컴퓨터 7대가 부서질 정도고 그날도 살인사건 날 때에도
아버지만 빼놓고 외식하고 조금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렇게 구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방 신 변호사가 노예근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생각납니다. 옛날에 논산훈련소에서 옛날에 구타가 많았거든요. 그때 기합을 안 받아 기합 얼차례라고 해서 기합이나 구타를 안 맞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밤에 자다가 불어나 해서 빨리 때리고 자자 뭐 이런 빨리 생각도 맞고 자자. 이런 생각도 들은 거죠. 그런 점은 지금은 뭐 그런 구타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게 구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가정폭력이 2011년에는 6,800건 했는데 작년에는 8월 말까지만 25,000건 했대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가정폭력 이 건수가 한 5배 이상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이 우리나라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외국에는 왜 옆집에 조금만 소리 나도 신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고도 안 하고 웬만큼 쿵쾅거려도 그냥 넘어가고 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와서 또 그냥 집안일이니까 하고 또 그냥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경찰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태도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나오고 나서 현저하게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가부장제도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집에서도 좀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웃집에서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깔려있는 그겁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조금 전에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이 경찰들도 그런 인식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가정폭력은 집안의 일이다. 사생활의 영역인데 지나치게 우리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다. 물론 지금 가정폭력 특례법이 나오면서 완전히 경찰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신고받고 나가면요. 집안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피해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오도록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아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자진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0.8%. 그럼 왜 신고를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왜 신고를 그렇게 안 하느냐 0.8%밖에 안 되느냐 본인들한테 물었더니 하나같이 하는 게 이 순간만 참고 넘어가고 가정의 일이니까 또 창피하니까 이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이 가정폭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날 거예요. 그게요. 가정폭력 행사하는 남성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나이 들어가지고 힘 다 빠질 때까지는 가정폭력을 합니다. 그거 못 고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루빨리 신고를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뭐 어디 깜빵에 집어넣든 어디 치료를 받게 하든 이렇지 않으면 그거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 폭력 쓰는 사람들 있죠. 연애할 때라든지 이거 반드시 버릇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가정폭력이 또 대물림이라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죠. 왜 어린 아이 굶겨가지고 거의 죽다가 슈퍼마켓에서 구출되네. 거기도 그 아버지가 어릴 때 가정폭력에서 그렇게 심하게 많이 당했는데 그걸 또 대물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물림 이거를 좀 고쳐야 되고 또 내가 또 여성들도 이제 좀 무술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성들도 킥복싱이나 뭐 간단한 무술하고 또 가스총 뭐 이런 것도 집안을 그렇죠. 아니 자꾸 당하고 맞습니다. 사느니 예. 집에서도 총 쏘고 그거 아주 중요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좀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런 골프채로 때리거나 이런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남편 한 명도 없고요. 그거보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남편들의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이 잘 때리는 남자들이 또 하나 잘하는 게 말을 진짜 잘해요. 그 다음날 잘 빌거든요. 그럼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건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꼭 치료해야 되고 그 폭력은 신혼 초기에 잡으셔야지 이게 두고두고가 말씀대로 고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가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말이죠. 이거는 남녀 차별의 어떤 차원에서 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영국처럼 처벌도 아주 지극히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민사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겁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이런 일이 있으면 헤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 뭐 두고 고치고 전 이럴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요즘 보이스피싱은 내 목소리도 복제한다며? 익시온 태연아 밥 먹자.
그만하고. 아우, 밥 먹어야지, 밥. 안 먹어. 게임할 거야. 게임 이따 하면 되잖아. 아우, 줘. 아, 밥 먹고 해. 엄마가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하면 되잖아. 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한심한 짓만 하니? 어? 아,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누굴 닮아 이러니라는 거는 개인 존재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언어적인 모욕은 언어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폭력이 반복될 때는 이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 나도 로영이랑 똑같은 장난감 사줘. 장난감? 너 장난감 많잖아. 안 돼. 애들이 안 놀아준단 말이야. 뭘 안 놀아줘.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너 어디 엄마 지갑에 손을 대? 어?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장난감 사고 싶어. 그런다고 엄마 돈을 이렇게 훔치면 되냐고. 너 엄마는 돈 훔치는 아들은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나가. 나가. 이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줘야 될 울타리 밖으로 아이를 내몬 것입니다. 아이는 이럴 때 부모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들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정서적으로 심하게 고립되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폭력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미 오늘 재밌었어? 학원에서? 응? 뭐 표정이 안 좋아. 야, 여기 앉아봐 여기. 아, 그래, 엘. 엄마, 나 이제 잘래. 응? 뭘 자? 이제 한글 공부해야지. 요것만 해보자. 요것만 다 쓰고 그러고 자. 아, 얼른. 아, 빨리 요것만 쓰고 자자. 과도한 교육 또는 이 교육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가장 필요한 음식의 섭취와 휴식과 놀이와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과도한 교육 역시 아이들에게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고 이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나의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말들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아이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 푸른 초보님의 사랑한 우리니까 하늘을 살고 싶어. 바구니에 과자를 가득 담아 마트를 돌아다니는 빼빼 마른 여자아이. 한겨울인데 반바지에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3년 넘게 학대받던 11살 A양이 지난해 12월 집을 탈출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계모 37살 최모 씨는 배우지도 않은 수학 문제 100개를 풀게 해 틀린 개수만큼 뺨을 때리고 구두 주걱으로 온몸을 때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뒤 세탁실에 가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감금된 A양의 존재도 잘 몰랐습니다. 감금된 세탁실 창튼으로 빠져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A양. 발견 당시 키 120cm에 몸무게 16kg으로 5살 아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양육자로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최 씨와 함께 A양을 학대한 친아버지 33살 박모 씨도 지난 7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36.5도로 배양한 체온활동 유산균이 3배. 액티비아 부스트샷 3.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20대 정신장애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몸부림치는 딸의 팔을 붙잡고 15분이나 버틴 요정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공국진 기자. 한 여성이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칩니다. 어제 오후 정신지체 상급인 21살 A씨가 12층에서 뛰어내리려던 순간 어머니가 팔을 붙잡으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장 흡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고 있어 문을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잡고 있으니 문을 못 열어주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상태로 15분을 버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A씨가 12층 높이에서 떨어질 것에 대비해 이곳 주차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 평소 지구대를 자주 찾아온 A씨를 기억한 경찰이 A씨 아버지에게 연락해 통과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경찰관을 상당히 좋아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학생인지 알고. A씨는 하루 전 정신병원을 퇴원했고 집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막아보자 뛰어내리려 했던 겁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간절함이 딸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한 남성이 119 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범행선이 할 수 있고 잠시만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입니다. 대피하는 승객들의 틈에 섞여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흐름이 잔뜩 묻은 손을 보고 의심한 경찰에 추궁해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당구줄 통이 바닥에 뒹구르면서 휘발유가 확 뿌려지더라고. 이게 바닥에 쫙 깔면 휘발유.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난 불로 400여 명의 승객이 선로로 대피해 마포역으로 빠져나오는 소동이 있었지만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 당시 열차 내 CCTV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역무실이나 공사 상황실은 이를 모니터할 수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는 CCTV가 실시간 감시가 아니라 저장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 추산 결과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인선입니다. 열차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 지하철이 여의나루역을 빠져나온 직후 8개 객차 중 4번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기는 옆칸으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우르르 뛰어오면서 제일 앞칸에 가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 연기가 저 뒤쪽에서 몰려오더라고.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나가 압사될까봐. 급기야 승객들은 열차 문을 강제로 열었고 동시에 지하철도 긴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길도 잘 안 보이고 연기가 계속 나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밑에 철길 지하철 거기에서 뛰어갔어요. 400여 명의 승객들은 119 구조대 유도에 따라 선로를 타고 대피해 마포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불을 지른 건 60대 남성. 갑자기 준비해온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였습니다.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당구줄 통이 바닥에 뒹구르면서 휘발유가 확 뿌려지더라고. 이게 바닥에 쫙 깔면 휘발유. 연기가 자욱해지자 피의자도 도주를 시도했지만 승객들과 뒤섞여 넘어졌고
결국 119 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오다 경찰에 별미를 잡혔습니다. 범행선이 할 수 있고 잠시만요. 그 이름이 잔뜩 묻은 손을 보고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이분이 질문을 했지, 우리 일행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고 하니까 안 죽었잖아. 다 황당. 불이 시작된 객차 바닥을 소화기 약재가 뒤덮였고 한쪽에 방화도구도 발견됐습니다. 승객 비상 전화를 듣고 달려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간적인 화염에 열차 손잡이 등을 검게 그을렸지만 의자나 게시판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내장재 대부분이 불련, 낙연성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총 21명 병원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은 심각하지는 않고 단순 연기 흡입이나 그다음에 발목을 접지르거나.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감식 등을 마치는 대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